옛날 옛적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진 곳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낡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최근 몇 년간 몇 차례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어딘가 쓸쓸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곤 했습니다. 이 부부, 수연과 민재는 신혼이었고 그 아파트에 갓 입주한 참이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짐을 정리하고 환한 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계를 보니 어느덧 자정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작고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다가와 그녀 얼굴에 비췄고 수연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민재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연은 민재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재는 별일 아니라며 웃어넘겼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꿈속에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복도를 걸어가는데 낡은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거기엔 오래된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명 그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거울 속에 수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수연은 계속해서 이 기이한 꿈을 꿨고 그녀는 민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했고 그날 밤 그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옛날 소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단지에서 수십 년 전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민재는 이 이야기를 수연에게 전하며 아마도 꿈이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것이라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밤마다 이어지는 꿈들과 그곳에 등장하는 낯선 거울의 모습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은퇴한 형사인 아버지를 찾아가 이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경찰 기록을 뒤졌고 결국 그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그 자리는 사실 폐허가 된 거대한 저택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저택의 주인은 신비로운 물건들을 수집하던 사람으로 유명했고 그의 수집품 중 유독 하나에 거울이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거울은 소유주의 삶의 불행을 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 딸의 꿈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관리소 측은 오랫동안 버려진 지하 창고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전 저택의 일부였던 그곳에서는 곧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오래되고 먼지 쌓인 거울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전문 연구진이 그 거울을 조사하기 위해 초청되었고 수년간 미해결로 남았던 수많은 실종 사건이 이 거울 주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 단지는 개조를 거쳐 해당 공간은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연은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고 그녀와 민재는 평화로운 나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는 문득 떠오르는 복도의 끝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던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마치 꿈 같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외곽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서 자랐다. 그곳은 도시의 혼잡함과 거리가 멀어 오래된 전통이 많이 남아있었고 밤이 되면 어둠이 짙게 깔리는 한적한 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근면하고 정직했지만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곤 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할 고성당의 밤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다. 고성당은 마을 외곽, 숲이 우거진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석조 건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끼와 녹이 얽힌 모습은 외경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겼다. 이 성당은 한 세기 전쯤에 지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성당에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확실한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때 10대였고 친구들과 함께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심장이 두근거릴 만한 일을 즐기던 시절이었다. 우리 3인방은 여름방학을 맞아 신비롭고 으스스한 모험거리를 찾아 나섰고 자연스레 고성당이 우리의 도전 과제가 됐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모험의 정점을 찍기 위해 고성당에 몰래 들어가기로 계획했다. 초여름의 밤은 불쾌할 만큼 습했고 산길을 더듬어 올라가는 동안지저귀는 귀뚜라미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달빛이 숲 사이로 스며들어 간헐적으로 구름에 가려지는 밤이었다. 드디어 성당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성당의 위험에 잠시 압도됐다. 금속제 문은 녹슬어 있었고 내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음침했다. 우리는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켜고 성당 안으로 발을 디뎠다. 성당 내부는 매우 차가웠으며 복도 끝에는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며 우리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우리가 성당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친구 중 하나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오래된 일기장이 떨어져 있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일기는 한 여성 신도의 것이었으며 여러 해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였다. 일기 속에는 고성당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성당을 지키는 동안 수상한 의식을 목격했다고 썼고 그 이후로 밤에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일기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점점 더 두려움에 차 있었고 그녀의 곤혹감이 생생하게 묻어났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그들은 오고 있다라는 불길한 문장을 남긴 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성당의 문이 스스로 닫혔다. 우리는 돌이켜 확인하였으나 바람이 불었기에는 너무 고요한 밤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스테인드 글라스 창 뒤쪽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무엇이었다. 우리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성당을 나가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이 고장난 채로 열리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 붙잡힌 우리는 그 형체가 가까워오는 것을 느꼈다. 그 형체는 이상한 속도로 다가오며 부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일행 중 한 명이 창문을 깨고 탈출할 것을 제안했다. 절망 속에 우리는 창문 하나를 부수고 가까스로 성당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성당을 벗어나자마자 문득 현실로 돌아온 우리는 서로의 눈 처진 속에서 방금 경험한 공포가 실제였음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고성당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고 유령 같은 형체에 대한 소문만이 마을에 퍼졌다. 나는 그날의 사건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고성당 근처를 지날 때면 그 으스스한 느낌이 되살아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때마다 종종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날 우리를 쫓아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성당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지금도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구석,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예전에는 꽤 인기 있는 주거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낡아가고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곳에서 자주 들려오는 괴기한 소문 때문이었다. 김민수 씨는 이 아파트 단지로 최근 이사 온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저렴한 월세와 함께 조용한 생활을 기대하며 무사히 이사를 마쳤지만 그가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이한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늦은 밤 발생했다. 민수 씨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깼다. 아파트 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누군가 복도에서 천천히 걷는 발소리였다. 처음에는 이웃 주민이 늦게 귀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다. 발소리는 항상 그의 집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사라졌다. 며칠 뒤 민수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무심코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의 얼굴이 이상하게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흐린 얼굴에 당황한 민수 씨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이웃들에게서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맞은편 203호에 사는 이씨 부부는 밤마다 아파트 아래층에서 여자의 흐느낌 소리를 듣는다고 했고 305호에 사는 박 씨는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같았고 청소를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이전에 아파트에 살았던 방송작가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파트에 관련된 공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며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는 과거에 큰 화재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곳에 아직도 그날의 아픔이 남아 있어 퇴마사들이 여러 번 방문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민수 씨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 하나둘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밤마다 자신이 꿈에서 그 사고를 반복해서 보는 상황에 놓였다. 꿈속에서 그는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살려줘, 여긴 위험해. 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결국 몇 달 뒤 민수 씨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이곳에 살 자신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급하게 짐을 싸서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다. 이사 날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접었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잊지 마, 그날의 일을. 이렇게 민수 씨는 아파트를 떠났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나치며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는 듯했다.